안녕하세요. 고도원 드림 5분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느 한국인 이야기입니다. 주제와 부제도 있습니다. 주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입니다. 부제는 흑사평, 일본 크루즈 선박, 그리고 신천지 교회입니다. 오늘 5분 명상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얼른 메모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툭툭툭 던져 나올 수 있고요. 말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어떤 숫자나 고유 명상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명상이 즉석 미니 특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국인 이야기, 이 제목은 사실은 이 책에서 제가 빌려온 것입니다. 어느 독일인 이야기입니다. 2014년에 발간된 책이고요. 제가 작년에 읽게 됐습니다. 제바스티안 하프너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회상 1914에서 1933, 1914년에서부터 1933년까지의 독일 사회를 관찰하고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1914년은 아시는 것처럼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진 해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저자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날 이 소녀는 숲에서 피크닉,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츰차츰 자기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세계사적인 사건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생각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유추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은 책입니다. 몇 구절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연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괴테의 어록부터 서문에 시작을 합니다. 독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독일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다. 이 괴테가 1808년에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니다,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에는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독일인에게 흔적을 남겼다.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나중에 일어난 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은 집중도가 다른 것 같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실제 현실, 즉 개인의 사생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사건도 있다. 나는 우리가 역사의 이런 차원을 망각하면 역사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고 믿는다. 내가 기억하는 한 지난 전쟁은 팀파니 소리처럼 갑작스레 시작됐다. 유럽인들에겐 대개 다 그렇겠지만 전쟁은 여름 휴가에 맞춰 나를 찾아왔다. 사실 휴가를 망친 것이 전쟁을 통틀어 가장 화나는 일이었다. 나는 1914년 8월 1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을 돌이켜볼 때면 긴장이 풀리고 모든 게 다시 잘 되리라 라는 안도감이 함께 밀려들 것이다. 역사를 몸소 경험한다는 것이 이토록 특이한 일이다. 시골의 토요일답게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토요일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하늘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가축대의 방울 소리가 농장 전체에는 질서와 정적이 걸려 있었다. 일꾼과 하녀들은 저녁에 춤을 추러 가려는지 방 안에서 몸단장이 한창이었다. 하지만 나는 벽에 사슴뿔이 걸려 있고 선반에 주석 장식품과 빛나는 도자기 그릇이 놓인 거실에서 집주인 영주와 아버지가 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아 상황을 신중하게 가늠하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그때 나는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죄다 잊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누가 나를 깨웠을 땐 벌써 짐 싸기가 한창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한테 뭔가 더 설명해 줄 시간도 없었다. 짐을 다 싸서 정오에는 출발해야 했다. 그 다음에는 기차가 계속 다닐지 확실치 않았다. 이 책 읽고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엄중한 상황입니다. 초비상 사태입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알이나 포탄은 눈에 보이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사이에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 사회를 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어느 독일인 이야기, 지나간 역사입니다. 유럽 사회입니다. 한 저널리스트가 관찰한 유럽 사회의 변화, 그때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답, 힌트를 줄지도 모릅니다. 유럽의 역사, 유럽의 문명을 바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전쟁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쪽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30년, 100년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다 유럽에서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가 흑사병입니다. 14세기 중엽에 벌어졌습니다.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전쟁보다 더 큰 비극과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가 유럽의 문명, 세계 문명에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더러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흑사병이 왜 유럽 사회를 뒤흔들었는가? 처음의 시작은 중앙아시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몽골군이 지배하던 때입니다. 맨 처음 1331년에 중앙아시아에서 흑사병이 출현했습니다. 1206년이 징기스칸이 통일한 해입니다. 한 100년 후입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장에 사용했습니다. 당시 남러시아를 몽골군이 침공할 때 성 안에 투석기라고 하잖아요. 돌을 넣는 대신 그 투석기에 흑사병으로 걸려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넣어서 성 안으로 던졌습니다. 그 일대가 온통 흑사병으로 창궐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1347년 10월입니다. 흑해에서, 중앙아시아 서쪽에 흑해가 있지 않습니까? 흑해에서 선단이 출발합니다. 12척이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선단입니다. 그래서 이 선단을 제네바 선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선단을 죽음의 배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12척의 배가 시칠리아에 도착해서 정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원들이 죽었습니다. 생존자들도 온몸에 고름이 가득했고 피부가 검게 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배를 정박하게 되잖아요. 정박하면 이제 배에 있는 밧줄을 부두에 묶습니다. 배의 그 밧줄을 타고 쥐들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옮겨간 쥐를 따라서 그 쥐에 있는 쥐벼룩이 유럽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사에서 하루에 500명이 죽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하루에 600명이 죽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루에 800명이 죽었습니다. 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었습니다. 감염자, 심지어 의심이 되는 사람조차도 화형을 시켰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희생자도 나왔습니다. 요즘으로 좀 가짜뉴스가 횡행한 것입니다. 우물을 오염시킨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고문받고 화형당했습니다. 사망자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10년 주기로 5차례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2,500만 명입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한 것입니다. 히로시마 나카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1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2,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흑사병은 2,500만 명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그 엄청난 재앙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데자뷰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일본 크루즈 선박입니다. 죽음의 배가 되고 있습니다. 제노바 상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휴식 그리고 문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크루즈가 죽음의 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데자뷰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구의 신천지 교회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인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종교적, 사회적 여러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신천지 교회는 기독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엄청난 세력입니다. 엄청난 교세입니다. 기독교가 이단으로 규정한 이런 교회가 이렇게 창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어떤 시대적인 뜻, 어떤 종교적인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기독교계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허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어떤 취약점이 있길래 이렇게 된 것인지, 저도 기독교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책임을 느낍니다. 교회는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호천사여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초기입니다. 천연두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거리에 널렸습니다.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망토를 둘러쓴 일군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치웠습니다.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그들은 지하에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초기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치유자였습니다. 진정한 수호천사였습니다. 교인은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소한 이 시대 문명을 상징하는 크루즈 선박이나 이 시대 사람의 구원에 책임을 진 교회가 제노바 상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흑사병이 유럽 사회에 어떤 변모,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먼저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신앙에 대한 무력감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무력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신부, 수녀도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외쳤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니체의 말입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이 기회에 훗날 나중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의 무력감과 무기력이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세상을 변모시켰습니다. 유럽 사회를 전체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성주의입니다. 합리주의입니다.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유럽의 현재의 모습은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 긍정적인 결과, 이것은 우리에게도 작은 힌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종 바이러스, 이 감염병은 무시로, 수시로, 주기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더 진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빠른 극복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회에 누군가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도의 매뉴얼이 나와야 합니다. 긴급조치의 버금가는 이 사태가 다시 반복됐을 때 그대로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사람도 살리고 지금 무너지고 붕괴되고 침몰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산업의 이 생태계를 살리는 매뉴얼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가장 취약한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어르신들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시스템이 설계돼야 합니다. 의료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의료시설 이전의 예방, 보완, 회복요법 개발돼야 합니다. 이런 산업들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 토대를 이번에 디자인해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산업입니다. 지금 산업계가 전체적으로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기업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문화, 관광, 체육, 요식, 힐링, 치유, 모든 분야
이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위기입니다. 붕괴 직전입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사자들, 근로자들입니다. 이미 무급휴가를 실시한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절반 받기로 하고 움직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받는 분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의 통장에는 160 몇만 원, 170만 원, 세금과 공과금 이런 것들이 빠집니다. 이 월급 통장을 받았을 때 또 한 번 들끓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고용주나 사업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도 민간재단을 한 15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위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이런 사업자, 고용주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금융지원, 세제 혜택, 인건비의 일부 보전, 운영비 지급, 이것은 재정 명령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긴급 추경 시급합니다. 세제 혜택, 예산 지원, 이것을 통해서 이 국면을 넘길 수 있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전 사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 전반이 붕괴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삽니다. 우리 국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제도적 장치가 이번 기회에 매뉴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국은 개인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 유럽의 흑사병으로 그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절반은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해도 자기 면역력이 높으면 피해갑니다. 근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역시 육체적인 면역력입니다. 각자가 자기 면역력을 높이는 그 육체적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매뉴얼입니다. 저도 약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찬물 샤워, 스쿼트, 푸시업, 12가지 요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유튜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몸의 면역력을 높이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면역력은 정서의 면역력입니다. 우리 감정 흔들립니다. 기분 잡칩니다.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자기 몸이 함께 움직이면, 함께 꿈틀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때 고요함, 평안함, 잠을 잘 자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치유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국민적인 끝장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 끝장 토론이 이루어지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하나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경탄하는 매뉴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 매뉴얼, 사회적 매뉴얼, 국가적 매뉴얼. 그러면 우리는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가까운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